그래도 나름 행복한 순간이 있어서 추억할 거리가 있어 아직 살만하네요. 시골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늘 제 옆에는 썰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보내서 성우님의 멋진 목소리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꾹꾹 눌러 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압박을 못 이기고 시집을 가게 됐어요. 남편과는 결혼 전 2-3번 얼굴 본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 시집 못 가면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부모님의 충고 때문에 눈 딱 감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느 시골 남자처럼 무뚝뚝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농부였어요. 몇 달 살아보니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성격이 둥글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말수가 적긴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정이 들어서 금세 사랑스러운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시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주말엔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남편과의 신혼은 애틋한 연인처럼 아주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과 맏며느리인 저에게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압박이 시작됐고 저와 남편은 매일 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더 지나도 임신은 깜깜무소식이어서 시부모님께 매일같이 혼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시댁에서 저를 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썩어빠진 몸뚱이로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거냐? 너 우리 집안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몇 번을 말했냐? 그런데 아들은커녕 임신 자체를 못해? 그런 몸뚱이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면 분명 좋은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짐 싸서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혼장을 던져주시며 쫓아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막아달라고 애원했는데 그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며 밤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시댁에 웬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남편의 새 각시라고 대답했답니다. 저 서방님 아이 가진 여자입니다. 아직 정리 안 되신 건가요? 뭐라고요? 내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미안해, 여보. 엄마 아버지가 하도 만나보라고 해서 정분나고 말았어. 임신까지 한 여자를 그냥 버릴 수 없으니 우리 집으로 부른 거지. 여보, 그만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줘. 이 이중인격자! 평생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아이 못 갖는다고 날 버리고 딴 여자랑 놀아나?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이에게 화를 내고 임신한 여자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달려나와 저를 붙잡고 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임신한 새 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냐고 물으셨고 시어머니는 넘어진 저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년아, 네가 5년 동안 애도 못 낳은 건 생각 안 하고 새로 며느리 들인 게 불만이냐? 이 고장난 몸뚱아리를 얼마나 더 봐달라는 거야? 오늘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네 친정 식구들 불러서 끌고 가라고 하겠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이 집에서 헌신하던 건 다 무시해버리고 애기 못 낳는다고 남편한테 새 여자를 붙여줬어요? 다들 벌 받으실 거예요. 저에게 한 짓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까 큰 벌 받으실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해? 잡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골방에 혼자 움츠리고 누워있다가 남편과 쓰던 방을 기웃거리며 문풍지를 살짝 구멍내서 봤는데
남편과 새아내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되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이혼하면 충분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아침이 밝아오자 이혼장을 작성하고 며칠 뒤 합의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일단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갔는데 친정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나고 며느리 자리를 다른 여자한테 빼앗겼다는 소리를 하면 똑같이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골로 떠났습니다. 혼자 떠난 시골에 방 한 칸을 얻고 반리라는 인부로 살기 시작했어요. 일감은 매일 많이 있어서 굶을 일은 없었답니다. 바쁘게 일해야만 전 남편과 시댁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일과 잠자는 것 빼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니 시댁과 남편 생각은 잊혀졌습니다. 제가 지내는 시골에는 젊은 남자도 없었고 대화할 만한 또래 여자도 없었어요. 거의 다 부모님 뻘 되는 어른들이 전부였죠. 그래서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일만 죽어라 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3, 4살로 보이는 꼬마가 혼자 시골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어린애가 한 명도 없었는데 별일이었죠. 혹시 어르신들 중 가족들이 찾아온 집이 있나 싶어서 꼬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할아버지 댁에 온 거야? 어느 집 손녀니? 나 할아버지 없다요. 그래? 그럼 할머니 댁 온 거니? 할머니도 없다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에 날 내려주고 갔다요. 뭐? 엄마가 여기에 내려주고 떠났다고? 네. 여기에 얌전히 있으면 누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혹시 아줌마가 저 데리러 왔어요? 아직 애기지만 의사소통이 됐으니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꼬마는 모친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장님 댁에 꼬마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온갖 인상을 쓰며 귀찮게 자기한테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파출소에 데려다 주라고 하더군요. 결국 도움을 받을 곳은 파출소가 유일해서 꼬마를 업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윽고 파출소에 도착해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해줬더니 바쁘니까 의자에 앉혀놓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경찰 아저씨, 지금 애기가 버려졌어요. 다른 것보다 이 일을 먼저 처리해야죠. 아이, 아줌마가 말이 많으시네. 딱 보면 모르세요. 애 엄마가 시골 바닥에 버리고 간 거구만. 고아원에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네? 부모를 찾지도 않고 고아원에 보낸다고요? 그럼 무슨 수로 찾아요? 애기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 애들 버리고 가는 엄마들 여러 번 있었어요. 흔한 일이니까 신경 끄고 나가봐요. 저는 경찰들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꼬마애가 제 바지를 잡고 못 가게 잡았습니다. 아줌마 가지 마요. 나 무서워요. 어? 무서울 거 없어. 경찰 아저씨들이 집 찾아줄 거야. 곧 엄마한테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거짓말을 하며 꼬마를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똑똑한 아이였는지 자기가 버림당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줌마도 날 버리는 거죠. 내일은 경찰 아저씨들이 날 버릴 거예요. 꼬마야,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아줌마가 엄마 찾아줄게. 몰라요. 엄마랑 나랑은 이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새아빠들 만나느라 나랑 놀아주지도 않았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라는 사람이 가관이더라고요. 엄마를 찾아줘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좋은 곳에 데려가 줄 거야. 꼬마야, 이름이 뭐야? 아줌마가 나중엔 너 찾아갈게. 거짓말! 아줌마도 날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지. 너랑 나랑 오늘 처음 만났고 모르는 사이잖아. 이름이 뭔지 알려주면. 됐다요. 내 이름 같은 건 없으니까 아줌만 집이나 갔대요. 꼬마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제가 미울만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꼬마의 얼굴이 눈에 밟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자려고 누울 때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한번 찾아가서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꼬마애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시내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대답을 듣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나가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꼬마의 이름도 정확한 나이도 몰라서 한 달 전쯤에 들어온 여자애를 보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고아원 원장님이 그 꼬마애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안 버렸네? 꼬마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요. 여긴 불편하고 답답해요. 아줌마가 나 데려가줘요. 아줌마가 데려가 주라고? 네. 말 잘 들을 테니까 아줌마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꼬마애가 저에게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늘이 보내준 제 자식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꼬마애에게 곧 저희 집에 같이 갈 수 있으니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착하게 지내고 있으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신나게 뛰어가서 친구들에게 엄마가 생긴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과 마주 앉아 입양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혼한 여자고 무조건 데려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하더군요. 방법을 모색해보라며 사회복지사 명함을 한 장 주더군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꼬마애를 제 딸로 입양하고 싶다는 걸 알렸습니다. 복지사는 저에 대한 재산과 직업을 묻더니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호적에 올릴 사람도 없으니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댁에서 쫓겨난 뒤 의절당해서 찾아갈 수 없었고 외삼촌과 외숙모를 찾아갔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꼬마에 대해 전하면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걸 알려드렸죠. 두 분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제 진심을 알게 되셨는지 고아원에 함께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호적에 꼬마의 새로운 이름을 올리기로 했고 사회복지사가 분기별로 꼬마애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양 절차를 끝냈습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생기게 된 거죠. 제 딸 이름은 외삼촌의 성을 받아 이지혜라고 지었습니다. 저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었죠. 저는 딸과 둘이 사는 삶이 아주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딸도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나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벌진 못했으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딸을 굶기지 않고 잘 키웠어요. 제가 한글도 가르치고 덧셈 뺄셈도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더니 금세 수준이 높아졌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영재라고 생각한다던데 저 역시 딸을 영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이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무사히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수능을 아주 잘 봐서 대학을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까지 했죠. 어머, 지혜야, 이게 웬일이니? 너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야? 운이 좋았나 봐. 이게 다 엄마가 날 잘 키워줘서 이렇게 된 거야. 고마워, 엄마. 근데 우리 같이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 이 엄마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아무래도 밭일로 먹고 살았으니 계속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돈은 잘 버니까 지혜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서울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버려진 날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대학까지 보내주시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은 무슨. 지혜 네가 내 딸이 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이 됐어. 내 지옥 같은 인생에 넌 행운이자 행복 덩어리였다고. 이 엄마는 너 아니었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건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받아도 된다. 날 낳아준 엄마가 날 버려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지금의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 어떤 말로도 형용이 안 될 만큼 행복해. 이렇게 깊은 모녀 사이였는데 딸애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떠나면서 제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주말엔 일을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딸의 자취방에 가서 하루 묵고 돌아왔어요. 인생의 낙인 딸을 보고 나면 힘이 나서 일주일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죠. 세월은 흘러 지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큰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남들은 몇 년을 준비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딸은 저에게 시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아직 딸의 미래를 위한 돈을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사는 삶을 미루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딸이 결혼할 때까지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서 저 편해지자고 딸에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았죠. 이후 딸은 많이 바빠져서 제가 주말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도 회사 나가야 해서 다음에 오셔야겠어. 네 회사는 너 혼자서 일하니? 이게 몇 번째야? 대기업이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 다들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엔 늦게까지 일한다고. 내가 시간 내서 시골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으셔.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을 봐야 엄마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 뭐 바쁘다는데 내가 어쩌겠냐. 몸 아껴가면서 일하고 밥은 꼭 챙겨 먹어. 대기업에 들어간 딸은 몇 달 동안 저를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더군요. 1년에 서너 번밖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나이 30이 된 딸에는 아직까지 남자를 사귀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딸은 일하는 게 좋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얼마나 바쁘던지 한 달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미안하다고 한 통 보내고 말더라고요. 섭섭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미가 자식 이겨서 뭐 하겠나 싶어 계속해서 짝사랑을 했죠. 그러다 너무 보고 싶어서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받지 않았죠. 그래서 딸의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방문증을 끊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인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재 씨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셨네요. 네? 휴직이요? 엊그제만 해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휴직 처리 중이라 지금은 회사에 안 계십니다. 직접 연락을 하시고 찾으셔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너 실종 신고하려고 고민 중이었어. 실종이라니?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었다. 너 집에 없고 회사에도 휴직이라고 전해 들었어. 어떻게 된 일이니? 그게 사실은
그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려고. 나 지금 여행 중이야, 엄마. 그럼 그렇다고 말해주면 덧나니? 이 엄마 마음고생 시키면서까지 비밀로 해야겠어? 미안해. 괜히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아무튼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이나 잘 챙기셔. 그래, 너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여행 재밌게 잘하고. 딸애가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섭섭하긴 했지만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후로도 딸의 얼굴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고 지냈는데 딸이 많이 말라가고 얼굴이 아파 보였습니다. 지혜야, 너 얼굴이 왜 이러냐?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그래.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를 하냐?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해준 밥이나 실컷 먹고 올라가라. 저는 여전히 딸을 향한 사랑이 그득한데 딸아이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큰둥하고 억지로 내려온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서운하지만 말로 표현하진 않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간 딸애는 수년 동안 얼굴도 비추지 않고 지내다가 4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예비사위는 가족이 없는 혈혈단신이어서 마음이 같고 인물도 좋고 직업도 대기업 차장이라고 해서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어요. 딸이 좋아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니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했죠. 저는 딸을 위해 모았던 통장을 내어주며 그걸로 결혼 준비와 혼수를 마련하라고 전해줬습니다. 지혜야, 드디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엄마는 이날을 위해 돈을 모아왔다. 자, 받아. 아니, 엄마 이러지 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 어떻게 받긴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엄마, 내가 엄마한테 시큰둥하게 대하고 피했던 거 알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자식이 다 그런 거지. 부모가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 엄마는 지혜 너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야. 너에게 섭섭한 건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라. 고마워, 엄마. 효도해야 하는데 난 평생 받기만 하네. 자주 찾아뵐 테니까 너무 허전하게 생각하지 마. 허전하긴. 이 엄마는 아직 팔팔해서 밭일 나가서 외로운 거 못 느낀다. 지혜야, 잘 살아야 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줘야 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알겠지? 응, 엄마 말씀대로 잘 살게. 엄마, 내 엄마가 돼줘서 고마워. 나도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딸을 결혼시키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죠. 딸이 결혼 생활하는데 불편할까봐 연락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꾹 참았습니다. 1년 동안 10번 정도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게 전부였어요. 아쉽게도 명절 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딸 부부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구정이 지나고 연락을 해봤더니 신호만 가고 끊어지더군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송서방, 잘 지내나? 지혜는 어떻게 지내? 장모님, 제가 출장 나와 있어요. 집사람은 지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인들이 엄청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긴 하지. 그래서 실적 내려고 자네도 출장을 나간 건가? 네, 장모님. 저 지금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서요. 그리고 저랑 집사람은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 바쁜데 그만 들어가. 밥 잘 챙겨 먹고. 사위는 전화라도 받아주는데 딸은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만 틱틱 보내고 말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서 불만을 잔뜩 써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엄마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적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딸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그걸 읽는 순간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그만 좀 집착해. 내가 엄마 친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연락이 안 되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될 것을 왜 굳이 내 남편한테까지 연락해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야? 나 좀 놔줘. 부탁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며칠 동안 알아두었습니다. 여태껏 저를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에 큰 실망을 했죠. 처음으로 딸에게 미운 감정이 들었고 문자 내용대로 딸을 그만 놓아주기로 했어요. 억지로 딸 노릇했을 지혜에게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몇 달 동안 딸과 사위에게 연락하지 않고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기만 하면서 지냈어요. 수십 년 전에 시댁에서 쫓겨나 살았던 때와 똑같이 지냈죠.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서 잘 버텨냈습니다. 가끔 딸이 보고 싶어서 연락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이내 저를 부담스럽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마음을 그쳤네요. 그렇게 몇 달이 더